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오늘은 쉬어갈 겸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개인사, 투자, 채널에 관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투자 관련 답변은 조금 짧게 할 거예요. 이유나 원리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준수님 직업과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은 의료행정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일마다 야간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나 진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대부분의 일들은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말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주 봅니다. 죽어서도 가족의 태도에 차이가 있어요. 정말 복도에서 애절하게 우는 유가족도 있고 난 보호자가 아니다, 연 끊었다며 화내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대학 전공은 사회복지였어요. 아마 사회복지사 하면 그냥 좋은 일 하시는 분 갖고 뭔 일 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복지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집도 들어가 보고 그들의 사연과 후회도 경청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리 왔거든요. 분야는 각각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 항상 품게 해주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하나 도태되나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더 도전하고 투자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직장이 적성에 맞아서 다행입니다. 정규직이라 불안 요소도 없고요. 연봉은 회사 규정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직장 외 부수입까지 합치면 1년 동안 세후 3천만원 정도는 제 통장을 스쳐가는 것 같아요. 아마 야간 근무에서 물러나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막의 인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히 어릴 적의 기억으로는 인천은 억세고 드센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아치 소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었죠.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의 학창시절은 어땠어? 이 질문을 받고 생기부를 다 뒤져봤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차분하다,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관심 분야에 몰입하고 성적이 우수하다, 논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런 특징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창의성이 없으면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하지도 않았을 거고, 몰입하는 성격이 아니면 자료 수집 같은 거 하지도 않았겠죠. 자기 주장에는 논리도 필요하고요. 성적 우수는 솔직히 그때뿐이에요.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전교 2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의 성적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부터 인생이 인버스가 됐는지 우하향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기가 학교 폭력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기 전이었거든요.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남자끼리 모아놓으면 서열이란 게 생기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은근히 시비 거는 애들이 있는데 저도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같이 어울렸습니다. 양아치 같은 애들을 영원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재밌었고 보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확실히 거리두기를 했고 덕분에 어디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가출 결석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몇몇 애들과는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도 악질인 애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먼 곳으로 통학을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해서 진짜 별 생각 없이 빌려줬는데 아예 안 돌려주더라고요. 먹힌 거죠. 이때 좀 환멸감을 느꼈죠. 좋게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저도 당황도 하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량이 줄었어요. 그냥 탓할 것도 없이 하기 싫었던 거죠. 성적 당연히 내려가고 흡연이랑 음주를 중학생 때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연 만화 우수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의성은 여전했죠. 그래도 담배는 9년 정도 피웠는데 군대에서 끊고 나왔습니다. 금연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도 의지력은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신을 주가로 따지면 초등학생 시절은 유망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씹스캠인 거죠. 중학생 때부터 우하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걸 손절을 안 하고 물타기를 하셨네요. 새삼 대단함을 느낍니다. 고등학생 때는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때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수학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 시절에는 학교에서 항상 야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럴 때마다 책이라도 읽고 인터넷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많이 검색했어요. 그래서인지 학교 바깥 세상에 대해 또래보다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서울 좋은 대학 가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당장 중학교 성적을 조져놔서 내가 가장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서울 대학 가서 좋은 기업 취업해봤자 최저시급 계속 올리고 있고 사회에 우수한 톱니바퀴가 될 뿐이고 우리나라 결국 자본주의 사회인데 결국 돈이 전부라는 걸 알았죠. 그때는 코로나도 없어서 저희 부모님 장사가 잘 됐는데 그 영향도
장면도 있던 것 같아요. 결국 누구나 최종적으로 부자를 꿈꾸는데 하고 있는 일은 부자를 위해 일해주고 누가 더 좋은 톱니바퀴가 되나 경쟁하고 있고,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일단은 취업이 쉬운 사회복지를 목표로 전문대학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수시를 넣었는데 1학년, 2학년 성적만 보길래 남들 수능 준비할 때 저는 반에서 제일 먼저 대학 합격해놓고 수능에 매달리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학벌이 좋든 나쁘든 그 지긋지긋한 학업에서 벗어난 거니까요. 이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다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차트로 표현하면 이때가 우하향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적성에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사고방식이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데에 치우쳐서 복지계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았죠. 그리고 수요도 확실히 있으니까 취업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마치고 휴학했다가 군대 가야겠다 생각해서 공석 지원했습니다. 영장이 안 나와도 클릭 한 번이면은 일주일 만에 가는 게 있는데 결심하자마자 이때 했어요. 아마 부모님은 마음의 준비도 안 되셨을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리 밀고 부산으로 갔으니까요. 어쨌든 남들은 군대 2년 버리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간을 낭비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유용한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남들이 대학 전공을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를 할 때 저는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인문학 위주로 100권을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논어, 중용, 대학, 맹자 이렇게 사서라고 불리는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인성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했고,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할지 사업을 할지는 몰라도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어서 혼자병법이랑 전쟁론을 읽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전쟁론을 읽었고, 연설도 잘하고 싶어서 키케로의 수사학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플라톤의 국가, 헤로도투스의 역사,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이런 책들이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남은 책들인데, 그런 책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역시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책들을 읽는 게 내가 앞으로 무슨 삶을 살아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일병 때부터 연대장 앞에서 독서 강연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하면 된다는 성공 경험을 살려서 특급 전사도 땄네요. 이렇게 빡빡이 시절에 20대 남자 최악의 주가를 찍던 시절, 저는 차근차근 저점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복학을 하고 나서 딱 1년이 마지막 학창 시절인데요, 평생 후회하지 않을 추억을 쌓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놀았습니다. 제 채널에 재생 목록을 보시면 대학 시절 브이로그가 있을 텐데요, 항상 놀고 나서 돌아오면 편집하고 업로드하면서 내가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박제해놓고, 이렇게 노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다, 졸업하고 나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자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근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졸업을 하고 곧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2년제 대학을 선택한 것이 기가 막힌 해지가 됐고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주식을 할 수 있었고, 폭락장, 상승장, 개잡주 이런 거 다 겪어보면서 1년짜리 압축 속성 과외를 받았죠. 물론 이것만으로 기고만장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래보다 빠르게 지수 추종에 눈뜰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 우하향했던 과거를 풀어봤고요,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소희랑 연애 결혼, QLD 연평균 수익률 35%, 20년간 상승. 저는 이거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우하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시점이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차라리 거품 없는 여자를 저점에 만나서 그분이 꾸미고 싶어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끌리긴 해야 되잖아요. 각자 자기 관리하면서 만날 수 있다면 결혼은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미래 배우자가 될 분이 결혼 직전에 주식 극혐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는 질문 받자마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왜 그런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주식을 싫어해? 물어보고 사연이 있겠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말이 안 통할 만큼 무작정 반대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대안을 가져와라. 저는 서로 부딪힌 결과 더 나은 답을 내놓지 못하는 소모적인 일을 싫어합니다. 효율이 없어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대만 한다면 주식을 떠나서 앞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 파혼하겠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개인사에 대한 질문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투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혹시 애플은 왜 매수하나요? 올해 2월부터는 애플을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 개별주들은 QLD에 물 타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아마존이랑 테슬라는
많은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애플까지 매도할 정도의 하락은 오지 않아서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째 갖고 있는데 별일 없으면 그냥 장기 투자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급전 필요하면 QLD가 아니라 애플 팔아서 써도 되니까요. 아무튼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큰 하락장에 레버리지 ETF가 제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청산 같은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에 수렴할 수는 있어도 제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하면서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나스닥 하락에 3배로 베팅하는 SQQQ만 봐도 액면 병합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운용사는 수수료만 먹으면 그만이라 투자 수요만 있다면 그 종목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만약 제로에 수렴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ETF는 현금화해서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자, 8번째 질문인데요. 굉장히 좀 세세하게 물어보시는데 답변 드릴게요. 일단 익절 손절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면 계속 매수할 거고요. 그래서 매도에 관한 특정 시기는 없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주가가 나스닥이 고점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볼 때 수십 년 뒤 나스닥이 어디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적정 매수 시기는 바로 어제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절세하는 투자인데요. 세금은 크게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매매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매매를 최소화하고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지수가 마이너스 50% 하락하는 리먼급 폭락에도 복구되는 QLD는 리밸런싱이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절세하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결국 회사가 쇠퇴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갈아탈 수밖에 없고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 추종 ETF에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내에서 알아서 종목 리밸런싱 해주니까요. 절세하기 좋은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얼마 정도 모으면 은퇴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은퇴도 장단점이 있긴 하죠. QLD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6%였는데 이대로 계산해보면 10억만 있어도 매년 수익이 3.6억이에요. 근데 이걸 은퇴해서 더 이상 직장이 없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현금 비중 가져가는 게 강제되고 그래서 5대3으로 나누죠? 그러면 연수익이 2.2억으로 내려갑니다. 현금 비중이 적을수록 큰 하락 없을 때 복리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은퇴도 좋긴 한데 차라리 일자리에 눌러붙어 있는 게 매년 몇 억씩 더 벌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퇴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한 15억 정도 모이면 슬슬 은퇴 각 잡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쯤 내가 지치는가 그걸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대충 15억 정도면 마이너스 80% 찍어도 3억인데 평소에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하면 충분히 버티죠. 근데 결혼해서 책임질 것들이 많아지면 좀 더 일해서 100억은 찍고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LD는 투자 15년 차에 72억인데 20년 차가 되면 327억이거든요. 이 정도면 은퇴하라고 해도 싫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채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악플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잖아요. 사실에 기반한 지적들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심한 욕설은 제가 읽기도 전에 유튜브가 다 지워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괜찮은 게 악플은 계좌 앞에 가면 다 치료됩니다. 저도 힐링이 되고요. 상대방도 입 꼭 닫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물러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 챙기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업로드는 주 몇 회? 아니면 요일이나 일자를 정하고 할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2-3개 정도 업로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일이나 일자를 정하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 자체가 격일 근무라서 규칙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전업 유튜버나 방송인의 마음가짐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면 당연히 시간을 지정하고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지수 추종 장기 투자를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 보니 너무 얼매이지 않고 편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이 채널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제 주변에 지수 추종하는 친구가 없어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니까요. 제가 3, 4월에는 1분짜리 영상도 포함해서 거의 매일매일 올렸는데 5월은 3분에서 8분 정도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줄었죠. 이게 제가 댓글을 거의 다 읽고 일일이 답변도 드리는 편인데 댓글이 적으면 영상이 많아지고 댓글이 많아지면은 영상이 적어지고 비례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소통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목적이니까요. 영상 업로드는 제 일상과 조화롭게 운영해서 롱런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